소득 불평등 자체만 보면은 2000년, 10년 정도쯤부터는 횡보를 해요, 일정한 수준을. 그런데 자산 불평등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심화되죠. 제일 큰 게 이제 부동산, 네. 그죠? 부동산을 강남에 갖고 있느냐, 네. 아니냐가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죠. 변두리에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그리고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금을 거의 안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젊은이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각자 도생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요, 제가 서울대까지 왔으니까 네네. 교수님이 좀 팁을 주셔야 되겠어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진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제가 평소 주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형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 기자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네. 제가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너 이름을 제가 주문박대. 네.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해가지고 평소에 채널을 보는데 재미가 없어요. 내용이 좋으면 뭐합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려와가지고 저의 경제 궁금증을 오늘 네.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기자 되면요, 네. 부서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경제부에 네. 갔는데 네. 경제부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기업을 네. 괴롭혔더니 네. 저희 국장이 너 맨날 그렇게 할래? 그러더니 바로 다른 데로 발령내더라고요. 하지만 그 경제부에서 네. 배웠던 것을 이렇게 예. 자양분 삼아서 삼성 전문 기자로 거듭나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네. 경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저는. 예, 근데 좋습니다. 궁금한 건 많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과값은 언제까지 그렇게 비싸야 할까요? 이 사과가 지난번에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저희가 창고 같은데 네. 냉동이나 해서 보관을 하다가 그래요. 수확기 지났을 땐 그 재고들을 주로 이 물건을 내놓죠. 예. 네, 그런데 작년에 사과 착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니, 안 좋아도 네. 어느 정도 안 좋았는데 아주 그냥 거의 망했다 그 정도는 아니던데요. 제가 네. 천공 때문에 사과 농장 취재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네.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사과값은 막 거의 막 2배 오르고 3배 맞습니다. 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작년 동기라고 하는데 네. 그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올랐다고 예. 볼 수가 있죠. 다른 뭐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 작년에 비해서 3월 달에도 네. 작년 3월에 비해서 한 20% 인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반적으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신선 물가 지수는 굉장히 높고요. 네. 그중에 특히 우리가 많이 먹는 사과라든지 배 이런 거는 뭐 거의 80%, 100% 이상 더 비쌉니다. 무서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작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이렇게 사과값이 비싸니까 1월 달에 설도 있고 이러니까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은 출하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원에 팔 거를 50원은 받았다면 100원에 내놓을 수가 있죠. 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줬으니까 네. 또 수요가 늘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좀 싸게 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한정이 있어요. 네. 한정된 재고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윤을 더 주고 수요도 많이 늘 때 땡겨서 팔죠. 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런 또 올라. 세일이 지나면 더 올라가는 거죠. 재고가 더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사과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번 수확될 때까지는 지금 특별하게 좋아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 수입을 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도 있는데. 수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입할 때 그 농산물 같은 게 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과라든지 이런 거는 검역 절차가 복잡해서 그럼 복잡해도 해야죠. 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우리 사과 수입하는 것도 검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실 이 기후 변동 때문에 아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아니,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올랐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전반적인 물가 대응이라는 게 뭐가 뛰면은 그냥 찍어 누르는 식으로 임시 반편으로 그냥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돈 줘서 찍어 누르거나 하는 식인데 그러니까 대충 흔들고 대파 흔들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장기적인 예.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들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응해서 중장기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예. 그게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죠. 저는 유통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이어가지고
방학 때 이제 외갓집에 가보면 사과도 있었고요. 복숭아도 있고, 네, 배도 네.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압니다. 근데 한 해는 풍년이 들지 않습니까? 네. 풍년이 들면은,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흉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손해를 보고. 네. 그래서 농민들은 거의 손해예요. 네, 네. 사과 농장은 작황이 안 좋아서 거의 지금 손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중간에 있는 유통만 잘 만져도 네, 네. 이걸 언제 수급만 잘해도 이 유통구조만 정부에서 잘 지적해도 이건 좀 달라질 텐데 그거 부족한 거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그 농산물 유통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네. 10년, 20년 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이 유통구조에서 마진이 너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다지 돈을 못 벌고 최종 소비자는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유통에 대한 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인데요. 네. 그 담당 농수산부 과장님이 한번 네. 이걸 손대겠다고 하다가 네. 그분이 쫓겨난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정도로 사실 이 유통 과정이 복마전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좀 갑자기 유통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유통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건 맞는 말인데 네.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구조적인 장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손 놓고 그때그때 뛰는 물가 억누르는 식으로만 대응을 하다 보니 네. 지금 같은 대비가 안 된 상태로 뭐 가격이 막 올라가서 그러니까 보조금 준다 그러니까 그때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더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부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무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의 부처가 이렇게 모여서 물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과 얘기만 했지만 사과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뭐 다 올라요. 아이스크림, 과자. 저는 과자 먹거든요, 주로. 네, 네. 과자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네, 네. 어휴, 손 대다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더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도 대책을 안 내놓고 손을 놓고 있나요? 근데 사실 식음료 같은 그 가공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가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가격 오르는 것들을 정부가 많이 억눌려 놓은 거예요. 억눌러 놨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네. 사업자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까지 같이 올려버리는 그렇죠. 거죠. 경제학에서 가격 기능이라는 게 싸고 비싸고 보다는 정확하게 가치에 대한 시그널 기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네. 그 기능을 통해서 수요 공급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 관리를 마치 물가 관리라고 개도국 시절 때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뛰는 거 꾹 눌러줬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된다? 그럼 또 푹 튀고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튀고 그리고 지금 그 튀는 시점이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지금 기본적인 외식에 관련된 네. 또는 식료품 기본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 바깥에서 외식은 엄청 비싸요. 네, 네. 외식하기는 비싼데 팁도 내야 되고 비싼데 슈퍼에 가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 싸요. 맞습니다. 고기도 네. 우유도 네. 뭐 다른 것도 다 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식도 비싸지고 지금 슈퍼마켓 이 물가도 계속 비싸집니다. 근데 저는 이 정부 믿음이 안 가요. 못 잡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나요?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사과도 기후변화 때문에 네. 최근 한 10년을 보면 경작지 국내에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줄어들고 네네,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경작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국내 부족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수입 같은 것도 빨리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수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야 되는데 만들어야죠. 네, 그것도 안 했어요. 계란 한 마리만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네. 거야? 그리고 국내에 또 가격에 따라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사과 사고 맛있어서 많이 먹었는데 네. 지금 비싸지면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 볼 때도 기후가 바뀌었지만 사과 대체해서 해서 소비가 대체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옮겨갈 수 있는 정책과 유인을 줘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럼 사과 농가한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기후가 나빠지면서 바꿔야 될 타이밍을 놓치게 하는 거죠. 지금 놓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라든지 우리 산업구조도 마찬가지인데요. 변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네.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데는 거의 관심이 없고 그때 오르는 물가 찍어 누르고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든 임시 방편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시장 물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과일이 조금 오르면 어때? 그리고 또 뭐 쌀이 오르면 어때? 뭐 다른 식료품도 오르면 어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소비에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서민들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서민들은 저는 서민인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이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가진 자, 안 가진 자들의 이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가속이 붙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우리 양극화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심각해요. 뭐 크게 보면은 저희가 한 1980년 정도부터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요, 80년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도 발전하면서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낙수 효과라는 게 있었던 네. 시절이죠. 아, 그런데 그렇군요. 있었군요. 네, 전설 그렇죠. 속에 있던 거. 네, 네.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보면은 경제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불평등도는 더 훨씬 더 나빠지는 네. 이 U자형의 곡선을 그렸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와서는 그러다 보니 복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네. 노인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 나오고 하면서 불평등도가 나빠지는 건 어느 정도 멈췄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대 이후에는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심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자체만 보면은 2000년, 10년 정도쯤부터는 횡보를 해요. 일정한 네. 수준을. 그런데 자산 불평등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심화되죠. 제일 큰 게 이제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을 강남에 갖고 있느냐 네. 아니냐가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죠. 강북에나 저쪽에 변두리에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 네.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금을 거의 안 내거든요. 양경수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번 네.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양극화를 나타낼 때 5분위 배율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네, 알죠, 알아. 네네. 하위 20% 대비 상위 20%가 네. 얼마를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2021년에 46.8, 즉 네. 뭐냐면은 상위 20%가 하위 20% 소득의 거의 47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22년에는 54배로 늘어나요. 네. 1년 사이에. 근데 이제 이 소득의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것들을 자산 양극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있죠. 부동산 임대소득. 네. 상위 1% 보시면은 근로소득만 따지면 상위 1%가 전체 8%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2배, 15.3.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다음 이자소득을 보시면은 46.5예요.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돈을 버는데 사람은 돈을 못 벌고 있는. 배당소득은 70%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의 불평등 심화가 여기 네.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보면은 네. 확연히 나오고요. 상위 근데 1%. 임대소득에는 안 잡혀 있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네. 부동산 때문에, 주택 때문에 돈을 버는 자본이득이죠. 네. 그 부분은 저기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 체감하는 불평등도라는 게 상당히 높죠. 이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불평등도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2000년대, 90년대보다도 지금이 더 심하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의 대몰림이 지금 계속 일어나죠. 네. 금수저, 네. 뭐 흑수저 이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게 대몰림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계급화되고 있지 그렇죠. 않느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젊은이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각자 도생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렇죠. 소비자들 각자 도생, 뭐 젊은이들 각자 도생, 그러면 사실 대답이 없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저는 아직도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좀 돈이라도 줬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선물이라도 주시지 뭐 하셔가지고 지금 원망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답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요, 제가 서울대까지 왔으니까 네, 네. 교수님이 좀 팁을 주셔야 되겠어요. 네네.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나 우리는? 이것도 방법인데 이건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과 경작지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네, 네. 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이나 코인에 뛰어들 수도 없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네. 교수님 그 경제학 책에 나오는 저 어려운 말 말고요. 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좀 먹고 살아야죠. 각자가 각자 도생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제가 답이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네.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바꿔야지 답이 있지. 연대를 통해서 교수님하고 네, 저하고 네. 어떤 주식을 하나 사자고요. 어떤 회사는 괜찮다. 네. 그러면 다 연대하면 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연대할게요. 그 이제 리딩방 이런 예, 거가 이제 그런 건데요. 교수님 제가 믿으니까 알려주세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예, 예. 좋은 얘기를 해주면 자 사과에 대해서는 어디를 투자하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런 거 제가 잘하면 네. 여기 앉아서 있지가 않죠. 교수님 어. 제가 무기 관련된 네. 취재를 했었어요. 네. 린다김 아줌마가 네, 네, 네. 아주 그렇게 팽팽 잘 돌아가는 머리로 왜 그거 하고 있어? 나랑 미사일 하나만 팔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일 열심히 할 테니까 교수님 예. 리딩방 떠나서 하나만 아니 어떤 산업이 유망하다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떤 네. 기업이 잘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왜 어렵냐면은 네.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네. 사전적으로 아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니 엔비디아는 성공이 보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성공한 쯤에 네.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작년에 네. 주가 엄청 올랐죠. 네. 그 많은 분들이 팔고 나갔어요. 그렇죠. 너무 오른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죠. 땅을 치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흔히들 말하면 아니 내가 주식 팔면 올라가고 네. 주식 사면 떨어지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코인이나 주식에서 뭐 100억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벌었던 방식을 되풀이해서 계속 성공하느냐? 성공하는 경우가 그건 없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로또 사지 않습니까? 네. 로또 사서 누군가 당첨이 되죠. 네. 운이에요. 누구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자기 특별한 방식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워런 버핏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네. 네, 그다음- 바람결에 맡겼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운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네. 그러니까 리딩방 같은 경우 많은 경우가 사람들을 모아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잘못하면 그분들은 덤턱이 있어서 다 나중에 초기에 조금 버는 것 같이 해줬다가 나중에 덤턱이 있어서 크게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지표를 보여줬잖아요. 표를. 네. 부자들은 배당으로 주식으로 그리고 네. 부동산으로 그걸로 다 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두 우리도- 가지죠. 네. 우리 서민들도 좀 벌자고요. 서민들도 벌면 좋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 아니면은 좀 부정한 행위인데 많은 경우에 아직도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사업 기회들을 통해서 버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도 비공개된 정보 네. 같은 걸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직도 우리 만연해요. 네. 제대로 안 걸리죠. 네. 그런데 다 같이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돈 있고 커넥션 있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결국 서민들에게 유리한 게임의 룰이 아니죠. 아니, 약자들이 연대해가지고 먹고 좀 살아보자고 지금 연대해야 된다면서요. 교수님. 연대에서 바꿔야죠. 네. 그러니까 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 우리 구조에서 나오고요. 세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근로소득세 네. 세율 편인데요. 보시면 5천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은 세율이 24%예요. 아, 예.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금투세라는 게 있죠. 네. 예,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주식해가지고 돈 뭐 벌면 채권 이런 네. 데서 돈 벌면은 사실상 세금을 안 내요. 안 내요? 네, 주식으로 돈 벌면 안 냅니까? 국내 주식 안 냅니다. 그래요? 네, 해외 주식은 내고요? 해외 주식은 내게 돼 있는데 국내 주식을 안 내요. 그래서 안 내요? 이거를 내는 경우는 뭐냐면은 대주주 요건이라고 해서 주식 하나를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20% 세금을 매겨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0.001%도 안 돼요. 주식 하나를 10억씩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에 10억 이상이거든요. 대주주네요. 그러니까 대주주라고 흔히 부르는데 근데 그러게 주식 다 합쳐서 10억도 아니고 네. 한 주에 10억이 넘어야 돼요. 한 주에.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한 해당되는 사람은 없어요, 잘. 네. 0.01% 정도고. 그래서 이제 금투세라는 게 이제 2년 전에 사실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시행을 2년을 연기하고 해서 3년이 사실 3년 전에 연기돼서 내년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도 지금 반대가 많죠. 아니 근데 네. 금투세 지금 시행하면 다 망한다, 투자자들 다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근데 거기에 적용돼 가지고 떠날 사람이 몇 명 없네요. 없죠. 예를 들어서 금투세 적용되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 1%, 한 15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왜냐하면은 5천만 원까지 번 거는 세금을 안 내요. 5천만 원까지요? 네. 근데 5천만 원 번 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한 해에 자기가 번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래하다 보면 순수하게 번 겁니다. 자기가 투자해서 잃은 거는 빼줘요. 빼줘요. 네, 그래서 한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번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이른바 개미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세금 낼 테니까 벌게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5천만 원 넘어서 번 거에 대해서 20% 세율을 부과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근로소득세는 5천만 원을 벌면은 과세, 이것도 이제 공제가 있습니다만 과세가 5천만 원 넘으면 24%예요. 아니 그냥 다 우리 유리지갑 다 떼가요. 떼가지고 주잖아요. 네, 네. 저는 저기 떼가지고 24% 떼가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카드사 애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통장에는 영원히. 그리고 소득세 보시면은 3억 이상이 되면 40%를 내게 돼 있어요, 세율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금투세, 금융투자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하면 20%고 3억이 초과되면 25%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이 24%인데 네. 여기는 3억이 초과돼야 25%고 근로소득세는 3억이 초과되면 40%를 내요. 노동이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돈이 정확한 돈을 말씀. 벌고 있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저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죠. 그렇죠. 최소한 근로소득세만큼 네. 금융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런 소득, 자산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죠. 그 저건 부자를 아주 초초초 부자를 네. 위한 지금 과세인데 네. 언론사에서 계속 써요. 기자들도 네. 기자들은 자기하고는 관련 없거든요. 자기 사주하고 관련이 있어서 열심히 씁니다. 맞습니다. 네. 저거 금투세는 그 유예할 이유가 별로 없네요.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만에서 사실 1988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금투세 세율이 무려 5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자마자 주식시장이 36% 하락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해서 거둬들였어요. 자, 그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우리나라 이거 금투세 도입하면 증시 폭락한다라고 대만 이야기를 하신 건데 사실은 우리는 금투세 도입이 이미 3년 전에 됐고요. 네. 유예도 했는데 도입한다고 발표했을 때 나타나야 돼요. 우리도 발표했을 때 저런 일이 없었어요, 전혀. 아이고 5천만 원 벌게 해줄 테니까 세금 내시겠습니까? 저는 내겠습니다. 근데 다 모든 전 국민이 거의 손들 텐데 네.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경제적 마인드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 네. 월급은요 거의 대부분 술 먹어가지고요 집에서 많이 혼났다는 거를 제가 알죠. 네. 경제적 관점도 없어. 무슨 주식 투자도 안 했을 거요. 본인은 도이치 네, 못했습니다. 네, 본인은 안 하죠. 네, 본인이, 네.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 주식 우리 배당 받으면 네. 세율이 15.4예요.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게 돼 있거든요. 배당 소득 2천만 원 네네. 넘으면 그리고 은행에서 이자도 네.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에서 오는 그 이득만은 세금을 안 내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그렇죠. 제도를 갖고 있죠. 아니,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면은 뭐 난리 날 것 같이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전에 저기 돈을 5천만 원이라는 게 순수하게 번 거다. 네. 이런 거는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빼주는 것도 5년 동안 계산을 해줘요. 그래요? 결손 이원을 5년간 해줘요. 그럼 여간에선 내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못 내게 만들어놨어. 기재부에서 1%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한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본 것까지 따지면은 그래서 이월 하는 것까지 결손 이원 5년 하는 걸 따지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거를 가지고서 개미들이 어쩌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금융소득을 주식에서 5천만 원 3억 버는 사람은 개미고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1억을 보면은 고소득자라고 말을 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 말이 안 되죠. 네, 하는 거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일을 하는 일반 그렇죠. 서민들이 존중을 받는 그렇죠. 거예요. 청년들이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집 사고 이만큼 그렇죠. 꿈을 펼칠 거야. 이렇게 돼야지. 돈이 돈을 벌고 있는데, 부동산은 돈을 벌고 있는데, 주식은 돈을 벌고 있는데 네. 나의 노동력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 일하겠어요. 나 안 해. 그러지. 그럼 세금 유인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자산 격차가 더 생기게 되고 네.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알짜배기 집들을 사면서 부동산에 대한 격차가 더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건 집을 내가 열심히 일해봐도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또 좌절감에 빠지고 악순환에 들어가는 네. 거죠. 나 일 안, 나 결혼 안 해, 나 애기 안 낳아. 그 얘기가 네.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명입니다. 맞습니다. 항증인데 뭘부터 바꿔야 되는데 일단 이 소득 불평등 네. 이 부분부터 바꿔야 되는데 네. 자 교수님 네. 그래서요 네. 저는 경제 약자 서민이고 자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서라도 조금 좀 편하게 그리고 좀 네. 이제 슬슬 허리도 아프고 막 늙어오는데 오래 살아야 된다는데 그것도 저는 네. 축복보다는 굉장히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네, 거예요. 네. 아프고 오래 살아봐요.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요. 네. 조금 우리가 조금 뭐라도 좀 벌어야 되겠어요. 네. 저는 이명박 쫓아다니느라고 돈을 거기다 다 써가지고요. 자 이제서는 조금 네. 저축도 하고 뭐 집도 좀 이렇게 마련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네. 교수님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그 10년 이상 네.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시면은 은행에 저축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주식 그 코스피 200이나 미국 같으면 S&P 500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네. 그 대공황 때 주식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간을 다 포함하더라도 10년 이상 투자할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S&P 500 같은 지수다. 지수. 네, 그래서 저금을 은행에 하는 것보다는 매달 그런 S&P 500이라든지 코스피 200 같은 네. 지수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지수밖에 몰라요. 아니 지수가 뭐죠 또? 그러니까 그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죠. 펀드를 사라. 펀드를 사라. 아. 펀드인데 가장 광범위하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200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미국 갔으면 S&P 500이거든요. 그 관련된 펀드를 사라. 이제 그 펀드를 이제 저축 들듯이 매달 사라는 거예요. 평생 펀드를 안 사다가요. 네. 직장을 이렇게 그만두고 네. 퇴직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퇴직금이 4,5천만 원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딱 넣어가지고 전 딱 넣어가지고 네. 그 금괴 있잖아요. 네. 금땡이 하나 달라고 했어. 달라고 했더니 왜요? 그러니까 아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살려냐는 거. 아니 그럼 그냥 뭐 투자 가치도 있고 난 하나 갖고 있고 싶다 든든하게. 네. 그래가지고 그걸 사려고 했더니 말리더라고요. 네. 펀드를 사래요. 네. 펀드를 사라고 했는데 그거 마이너스 50%에서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문재인 대통령이 난 좋아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렇게 펀드를 사라, 어딜 투자하자, 소부장에 투자하자 막 하면서 펀드를 나와서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은행에서 대통령이 산 펀드니까 저건 잘해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샀거든요. 네. 지금 마이너스 21%예요. 그 특정한 펀드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에 연동된 펀드를 장기적으로 사는 게 그냥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습니다. 10년 이상 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목을 찍어서 잘 산다는 건 정말 재수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운을 뭐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시간 쓸 게 아니고 네. S&P 500이라든지 코스피 200 같은데 저축하듯이 네. 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살 수 있는 소득을 버는 그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죠. 인적 자본이 우리가 축적이 되고 그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운동력이 되는 거죠. 아니 건강한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그 가치가 노동의 가치가 좀 존중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네. 지금 아까 코스피 지수하고 S&P 500 지수 얘기해서 그런데 네. 교수님 이것도 불만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증시가 네. 지금 천장을 막 뚫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좀 사상 최고치 나왔다면서요. 네, 그런데 네. 이태리 친구도요. 네. 아, 요새 자기네들 경제 좋대요. 프랑스 친구도 좋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금 주가가 최고치 경신하고 일본도 그 잠자던 일본도 튀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아, 역시 교수님 모르는 게 없구나.